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경제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경제를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이 경제는 우리 규모로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GDP입니다. 물가가 이 정도면 안정화됐으니 이제 금리를 뭐 인상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표현들은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연간 물가를 기준으로 24년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일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대충 가늠해 본다면 24년 하반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어디가 멀어져? 네, 경제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왠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이름이 너무 끌리지 않아요? 맞아요. 이 대구를 대표하는 가요계의 큰 별이죠. 이 땡땡땡 거리도 대구에 있잖아요. 정답 김광석. 맞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네. 지금 딱 우리 시대에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가 일어나요. 일어나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는 경제의 어떤 그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좀 심도 있게 맞아요.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네. 앞서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암울합니다. 올 한 해도 네. 너무 암울할 것 같고 일말의 어떤 네. 그 햇볕은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물론 좋은 부문은 있어요. 이따가 그런 기회적인 요인들 또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24년 경제는 23년 경제보다 더 어렵다. 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오르막밖에 없어. 뭐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듯이 겨울 지나 또 겨울인 거예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보니까 이놈의 경제가 쉽지 않다.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운지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먼저 알고 길을 걸어가 보자. 그러면은 이제 장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시면 밥 한 공기는 뚝딱 먹을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세 공기 드실 거예요. 세 공기 먹을 것 같죠? 그러면 저의 잠재적인 그 식사량은 세 공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세 공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공기도 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어찌해서 그때의 식사량이 실질 성장률. 근데 잠재적으로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뭐 기술 수준,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네.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잠재 식사량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난해 경제가 안 좋았고 뭐 코로나19 지나서 뭐 전쟁도 있었고 고금리 채택했고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사람의 식사량 자체가 이제 세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한 공기로 줄어드는 쇠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를 염려하는 순간 이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보는 것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인데요. 20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또 떨어져서 1.8%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로부터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 1.8%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9%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죠. 네. 여기서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노동 투입. 그다음 두 번째는 자본 투입. 세 번째는 좀 어려워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생산성이라고만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동 투입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럼 이게 나머지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얘만 이렇게 빠져들면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구 관점에서 한번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왜 인구와 경제가 관계가 있는지.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6명이 사 먹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는 6개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서 우리 2명만 남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스크림 판매 개수가 2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 자체가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하나는 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많아져요. 그러면 고령자는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그러면 첫 번째 노동력이 줄어요. 그러면 1인당 인건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글로벌 경쟁력도 실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역시 인구가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고령자는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과거에는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던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3명이 1명을, 2명이 1명을,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역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늠하고 있는 만큼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책들을 2024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까지 증가한 뒤 서서히 줄어들어 2072년에는 3,60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뛰는 집값에 생활비에 또 보육 여건까지 아이나 기르기는커녕 결혼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들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아이 둘셋 있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겠다는 아이 생각이 둘셋 있는 들거든요. 분이 있잖아요. 아니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하면. 사실 저도 재밌게 본 기사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픈 기사예요. 보면은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네. 그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숨 마시면 13년 7개월이 걸린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집 사고 아이 낳아야지 이 생각을 할 텐데 13년 걸리면 아이는 도대체 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진짜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왜 저출산하는 나라가 됐을까? 아이 낳는 삶이 아이 낳지 않는 삶보다 불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첫 번째가 말씀하신 집값일 거예요. 당연히 둘이 살 때보다 3명이 살 때, 4명이 살 때 더 큰 집을 요구해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다 모아도 14년 걸리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다 모으기란 불가능한 일이니까 14년 걸리는 게 아니라 28년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와. 그런데 아이를 갖는 순간 그 기간은 더 뒤로 늘어나. 더군다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집을 내가 마련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충스럽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화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경제 때문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영 반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경제 때문이에요. 네, 이제 집을 샀잖아요. 예. 집을 샀죠. 예, 괜히 사가지고. 그래서 이 저출산의 경제적 배경은 높은 집값과 통장이다. 통장. 예, 통장. 텅텅 빈 통장인 거죠.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그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도 좀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네. 저도 2021년에 한창 이제 부동산 붐이 오를 때 네. 청약에 이제 당첨이 돼서 이제 집을 지금 구매를 한 상황인데 네. 아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고점에 잡은 게 아닌가. 네. 너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제 전 재산이 지금 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유연 학생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질문,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민에게 집값은 뭐다? 전재산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서민에겐 집값은 전재산 이상이다. 대출을 끼고 샀거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라 이겁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시대. 그러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위 완화적 통화 정책.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근데 시대가 바뀌죠. 2022년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를 만나죠. 그리고 그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죠. 금리를 인상하기 바쁩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는 고금리로 올라가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 이때는 금리가 낮았죠? 돈이 이동하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주가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요. 반대로 22년, 23년은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니까 돈이 빠져나오죠.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주가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죠? 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4년 중반부터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는 것이고 맨 앞에 있는 코인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여요. 원래 공격적입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같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말이죠. 정부가 금리를 이제 높여서 이제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GDP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얼어붙어가지고 가격이 막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특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하면서 대출 부담이 너무 많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 경제의 내관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엇박자 내는 듯한, 그러니까 뭐 지사제와 설사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두 개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목표일까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봐야 돼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 안정. 주거 안정.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분명 주거 안정이 맞습니다. 근데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주거 불안 문제는 해소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반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반은 더 올라야 된다. 이제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반 나뉘어요. 왜 그럴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가 아니라 나는 유주택자다. 근데 정말 영끌해가지고 어렵게 전 재산 다 부어가지고 대출 이만큼 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 뚝뚝 1억, 2억, 3억씩 떨어져요. 그럼 주거가 안정이 된 겁니까? 역시 아닌 거예요. 대출 문제로 허덕이니까. 그러다 보면 대출을 못 갚게 되면 금융부실도 야기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을 올려놓는 게 좋은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은가, 둘 다 아니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집값이 큰 변동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안정에 가깝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89실 청약에 12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친 시장 후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내년 초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여 호를 기록했습니다.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건설 현장들이 나오고 앞서 제가 그려드렸던 장기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1%대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많은 국제 기구들은 잠재 성장률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저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할까요? 그러니까 저성장은 또 저성장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아마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이 잠재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교육 부문을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기술 혁명을 일으켜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을 더 많이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 또 고기술 영역, 고품질 영역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술 R&D 투자를 집중한다거나 또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좀 가져가는데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공지능 인재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빅데이터 인재가 되고 미래 유망한 어떤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인재가 되어서 모두 다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한 명 한 명이 그런다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좀 생길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좀 강조할게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 하나가 바로 전쟁이고요. 두 가지 전쟁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또 전개될 것인가. 특히 중동 전쟁이 이란의 참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합니다. 물가 안정은 더 멀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뭔지 아세요? 공기? 이게 다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다 원유입니다. 이게 다 원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 것이냐? 이것은 국제 유가를 다시 급등시킬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망했던 이 모든 전제가 바뀔 수 있어요. 물가 안정 시점도 뒤로 늦춰질 수 있고 그럼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양국 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조금 더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산 소재 쓰고 자원 쓰고 원자재 쓰면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줘. 한국 너 2차 전지 기업들 너 중국산 원자재 쓰면 보조금 혜택 안 줄 테니까 중국하고 끊어.
지금 이런 문제가 벽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죠? 어쭈 한국 너 확실히 미국 편 들려고 들어? 그러면 나도 너네한테 안 해줄 거야. 중국의 보복이 일어요. 요소 공급을 차단한다든가 니켈, 구리, 리튬 각종 소재 공급 차단해서 반도체 못 만들게 2차 전지 못 만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정도로 격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수출에도 영향이 있고 산업별로도 당연히 흥망성쇠가 있겠죠. 民主不是哪个国家的专利，而是各国人民的权利。 The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day totally dysfunctional. 결국은 중국과 우리나라 경제 간에도 영향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에 주로 수출을 하나 또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9%가 중국으로 갑니다. 나름 줄어든 게 18%인 거예요. 한때는 26.5%까지.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갔었고 미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정됐는데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 수출 대상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소위 꼬꾸라지면 IMF는 2023년 성장률을 5.0, 2024년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뚝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의존 체제를 가져가고 있다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나홀로 좋아지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대구 기업 10곳 중에 8곳은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가 상승, 고달러, 수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원인이 올해도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기업들이 올해 대구 경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경기 침체, 불안, 어려움 이렇게 가장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키워드가 변하지 않아서 좀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과 제조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책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텐데요. 수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지나 겨울이고 오르막 지나 또 오르막인데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알타시아예요. 알타시아는 뭐냐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앞으로도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고 제조하고 경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중국을 떠나자. 다른 신흥국으로 가요.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가요. 미중 패권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또 베트남. 또 중요한 것은 23년 말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바뀌었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전력 인프라, 물류 인프라, 노동법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또 이들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반사이익을 보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Make in India. 이게 자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하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이런 국면에서 알타시아로부터의 기회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근화님, 네. CEO로서 오늘 또 역할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사실 기업 경영에만 집중을 했었지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우리 회사에 대한 미래 전략들을 경제관념에 대입을 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떠오르는 조금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여쭈시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고 힘든데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은 경기에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전혀 지식이 전무해서. 그래서 그냥 얼머무리고 지나갔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흥미, 경제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너무 재밌고 즐겁게 우리 경제 수업에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또 올 한 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2023년 지긋지긋하게 어려웠던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대신 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잘 우회할 수 있도록, 기회 요인이 있다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계, 기업, 정부가 다 같이 24년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를 만드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을 보이면 어떨까? 그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네, 오늘 알찬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 평균, 보통. 네. 평균보다 좀 부족하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되게 자학하게 되는. 결혼을 언제 하느냐? 지금 뭐 출산해도 노산이다부터 시작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평균에 미달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평범한 삶에 대한 기준이 요즘에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유모차도 200만 원, 침대도 200만 원. 막 내가 사고 있는 거야.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거든요.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